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요즘 관자전자 외전 관자 투어 시리즈를 뜨문뜨문 연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뉴욕의 음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뉴욕의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문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표가 되는 뮤지컬입니다.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약 40여 개의 뮤지컬 전용 극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을 원 없이 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일생의 꿈이었는데 2012년에 방문했을 때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뤘죠. 뉴욕에 5박 7일을 있었는데 매일 밤마다 5편을 보고 왔습니다. 와, 정말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을 갔을 때도 뮤지컬을 보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가 묵고 있던 숙소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더 니커보커. 그래서 어느 극장이든 간에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윤희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방문을 했었던 2025년 8월쯤에는 이러한 공연들이 상연 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뮤지컬은 뮤지컬 라이언 킹과 뮤지컬 Maybe Happy Ending입니다. 일단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 원작이죠. 제 기억에는 1994년엔가 제작이 된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뮤지컬이 1997년에 세계 초연이 되지요. 야, 그러니까 내년이면 라이언 킹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30년이 되는 해인 겁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 뮤지컬은 영어 몰라도 됩니다. 이해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보고 간다면 더더욱이나 손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극의 스케일이 압도적이죠. 무대 장치든 등장인물의 수든 아니면 시각적 효과든 정말 거의 무대 예술의 정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한 뮤지컬입니다. 특히나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음악이죠. 팝의 황제였던 엘튼 존과 또 영화 음악의 대가죠. 한스 짐머가 음악을 작곡을 했고 작사는 또 뮤지컬계에서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작사가죠. 팀 라이스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도 웅장하고 또 아주 다양한 음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 6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 라이언 킹이라는 뮤지컬은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있는 민스코프라고 하는 극장에서 상연이 되었는데요. 이 극장의 객석 수가 1621석이래요. 저는 어디에서 봤느냐? 여기에서 봤습니다. 아하하, 정말 좋은 자리죠. 우리나라 공연은 보통 VIP, R석, S석, A석, B석 정도 이렇게 5단계의 좌석 구분이 있는데요. 브로드웨이는 객석의 구분이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객석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싼 곳은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곳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상연되었던 모든 뮤지컬을 통틀어서 19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알라딘이 그 기록을 세웠죠. 제가 봤던 요 자리의 가격은 어땠느냐? 장당 290불, 약 한 43만원, 4만원 정도를 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3명이 나란히 봤으면 어마어마한 관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3만원이 최고 가격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이 브로드웨이의 좌석 값은요, 일종의 시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 때의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극성수기 때는 막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갈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럼 Maybe Happy Ending도 알아볼까요? Maybe Happy Ending은 한국 초연 뮤지컬 기반의 뮤지컬입니다. 한국에서 초연을 했다고? 네, 맞습니다. 이 뮤지컬은
박천휴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의 작사 작곡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고요. 2016년에 3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최초 상연이 되었죠. 이 뮤지컬은 전형적인 소극장용 뮤지컬이었어요. 그런데 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개봉을 한 겁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참 동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뮤지컬이 2025년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최고의 뮤지컬이 된 것입니다. 근데 토니상이 뭐냐고요? 영화로 비유를 하자면 미국의 아카데미상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And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베스트 뮤지컬 최고 작품상까지 탄 뮤지컬이 바로 이 Maybe Happy Ending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상당히 문화계에서 떠들썩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뮤지컬은 영어를 알면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겠지만 영어를 몰라도 대강 이해는 됩니다. 라이온 킹은 영어를 전혀 몰라도 이해가 되는 정말로 손쉬운 뮤지컬이라고 한다면 이 메이비 해피 엔딩은 그래도 조금 알아들으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보면 웃음이 빵빵 터지는 마치 시트콤 같은 분위기의 뮤지컬이에요. 그러면서도 극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름 또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주로 재즈와 클래식 소품으로 구성이 된 음악입니다. 혹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10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사랑 이야기가 될 텐데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극 전반적으로 낭만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럼 어떤 분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요즘 상연하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이랑 동일한 뮤지컬인가? 실제로 이 메이비 해피엔딩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그 원작 뮤지컬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현재도 상연 중이죠. 전국 투어 중인데 작년과 올해 초에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했었죠. 그럼 이 어쩌면 해피엔딩과 메이비 해피엔딩은 동일한 뮤지컬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뮤지컬이라기보다는 한 20% 정도는 같은 뮤지컬이다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한 20%라는 것은 스토리의 일부와 음악의 일부가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그냥 다른 뮤지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토니상을 타고 나서 이 메이비 해피엔딩이 K컬처의 대단한 성과다라고 포장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솔직히 조금 갸우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죠. 메이비 해피엔딩이 상연되고 있는 극장은 벨라스코 극장인데요. 역시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습니다. 이 극장은 1059석의 극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저랑 윤희님 이렇게 둘이서 같이 봤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얼마였느냐? 장당 270불, 약 40만원짜리입니다. 후덜덜하죠. 한창 이 메이비 해피엔딩이 화제가 되고 잘 나갔을 적에는 제일 비싼 자리가 한 70만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라이언 킹과 메이비 해피엔딩의 감상평은 어떠하냐? 제가 느낀 것은 라이언 킹은 20세기의 뮤지컬, 그리고 메이비 해피엔딩은 21세기의 뮤지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언 킹은 20세기의 블록버스터 뮤지컬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페라의 유령이니 레미제라블이니 캐츠니 미스 사이공이니 이런 뮤지컬들은 아주 많은 출연진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대규모 합창씬과 군무씬의 스펙터클, 그리고 입체적으로 전환되는 대규모의 현란한 기계식 무대 세트, 그래서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비 해피엔딩은요,
그런 걸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등장인물이 꼴랑 4명. 그리고 음악도 뭐 대규모 오케스트라 이런 거 없습니다. 11인조의 소규모 밴드입니다. 그러면은 극이 되게 심심한 것 아니야? 좀 허전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극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이 접목이 된 거죠. 무대 구성이 되게 평면적이에요. 그리고 디지털과의 접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이 얼핏 눈앞에서 3D TV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프레임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또 어쩔 때는 갑자기 LED 스크린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등장인물은 몇 명 없지만 쉴 새 없이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웃겨요. 그냥 빵빵 터집니다. 게다가 음악에 낭만이 뚝뚝 흘러요. 1950, 60년대의 프랭크 시나트라 뭐 이런 라이트한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뮤지컬 아주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멀거니 보다가 재미있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랄까, 아니면은 뭐 사랑에 관한 질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곱씹어 보게 만드는, 그리고 어느새 눈물 한 방울이 살짝 맺혀 있는 그런 감동까지도 느낄 수 있는 꽤나 괜찮은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푹 빠져서 봤고요. 그러면 윤희님의 선택은 어땠느냐? 뭐 당연히 라이언 킹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윤희님도 이 메이비 해피엔딩에 푹 빠져가지고 저랑 같이 메이비 해피엔딩 오타쿠가 되어버렸습니다. 라이언 킹도 좋았습니다만 윤희님은 생각보다 이야기가 좀 밋밋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라이언 킹이 주는 시각적인 충격은 메이비 해피엔딩과는 사뭇 다르죠.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걸요? 나주 평야 발발이 지와와, 물량으로 쏟아붓는 초반부의 이 서클 오브 라이프 인트로 씬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간에 버팔로 추격신이라든가 무파사의 환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야말로 무대 예술의 끝판왕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사실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소녀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라이언 킹이 최고의 뮤지컬이 될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라면 메이비 해피엔딩이 훨씬 더 좋은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브로드웨이에서 상연 중이고요. 들리는 말로는 돌아오는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닌 메이비 해피엔딩이 상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때까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저는 미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흥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파리를 갔을 때에도 그 유명하다는 루브르 박물관 패스했습니다. 모나리자가 그 안에 있다는데 있나 보지 하고 넘겨버렸고요. 영국 런던을 방문을 했을 적에도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대형 박물관? 그런 게 있나 보지 패스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술 쪽은. 그런데 그래도 또 이번에는 또 아이와 함께니까 평생에 몇 번 없는 기회일 텐데 아이에게 뭔가 좀 유명한 그림이나 작품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곳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더 맷이라고 하는 미술관이고요. 그리고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라고 하는 미술관, 그리고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도 뉴욕을 왔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거들떠도 안 봤던 공간들입니다. 더 맷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크거든요. 작품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넓고 큰 미술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막막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도슨트 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멀거니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그림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설명도 좀 듣고 하다 보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슨트를 신청을 해서 그 작가분을 따라서 쭉 한번 일주를 하면서 이런저런 작품들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일정 전부를 미술관 안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어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저는 미술은 아닌가 봐요. 도슨트 작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이런 의미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전 미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재미있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들어도 옛날에 언젠가 미술 시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물가물하신 분들이라면 박물관은 뭐 패스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되게 좋았었는데 한 반년 이상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럼 아이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요. 윤희님도 맨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더니 중반 이상부터는 이제 뭐 다리가 아프네, 뭐 지루하네, 뭐 이러면서 몸을 비비틀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뭐 딱히 의미는 없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맷에서는 그나마 좀 가슴에 울림이 있었던 것이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전시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살짝 가슴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유적에 한 2-3천 년 전에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들고 놨던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그때뿐이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모마였는데요. 이때는 처음 일정을 이제 서밋 전망대로 잡아놔가지고 서밋 전망대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는 바람에 시간이 많지를 않았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딱 픽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마 간산식으로 휘뚜루마뚜루 둘러보는 정도로 관람을 했는데, 모마에 가시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모마 5층을 제대로 한번 쫙 훑어보시면 입장료는 안 아까울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층에도 물론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술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좀 봤었던 그런 익숙한 작품들이 5층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작품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사실 이 작품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좀 감상을 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수십 명이 그 앞에 몰려들어가지고 사진 찍기 바쁜 일종의 포토스팟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그냥 미술책 같은 데서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게 유화다 보니까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바르고 그 위에 또 덧바르고 하다 보니까 물감 자체가 마치 얇은 조각처럼 입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감 자체의 질감과 또 붓의 터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미술책에서 봤을 적에는 안 보이던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생각보다 되게 입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마에 대한 감상은 어떠냐? 역시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가셔야겠지만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희님도 살짝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모마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디자인샵이잖아요. 샵 구경 가자 라고 하고 쫄래쫄래 나가더라고요. 과연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맷보다는 오히려 모마 쪽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나마 좀 더 익숙하고 어디에선가 많이 봤던 것 같은 그런 미술 작품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했었다, 조금 더 관심이 갔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방문한 곳은 바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 최근에 빅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 감상은 어떠냐?
볼만 했습니다. 그럼 안 봤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안 봤어도 뭐 딱히 아쉬울 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도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어떠니 뭐니 뭐 이런 전시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동물의 박제나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딱히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물론 자연사박물관에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룡 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적에는 뭐라고 이 정도라고 뭐 이런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래봤자 뼈지 뭐. 그게 뭔가 이렇게 가슴을 딱 울리는 그런 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룡은 어린 남자애들이 또 환장하는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10세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자연사박물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뭐 딱히 관심도 없었고 윤희님도 큰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투어는 시간 투입 대비 효용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양이 부족한 탓이죠. 자, 이번엔 공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원? 아니 문화 얘기한다면서 무슨 공원이야? 저는 어떤 사회의 문화 형성에 있어서 이 공원이 기여하는 바가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산책이나 러닝 같은 것을 하면서 육체의 건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초록색 나무들과 들판 꽃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죠. 또 공원은 주위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하면 생각나는 공원, 바로 센트럴파크죠. 이 센트럴파크는 정말 세계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정도의 대단한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뉴욕의 맨하탄 하면 정말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심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나 넓은 면적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을 얼추 따져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강남구 크기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뉴욕에 2번 와봤지만 늘 갔던 장소는 2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데스다 분수이지요. 베데스다 분수는 이 센트럴파크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공간입니다. 특히나 영화에 많이 나왔었죠. 뭐 대표적인 영화로는 존 윅 2에도 나왔었고요. 어벤져스에도 나왔었습니다. 뒤에 천사 동상 보이시죠? 결국 제가 이 베데스다 분수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키아누 리브스와 또 그 몸값 높다는 어벤져스의 그 모든 배우들이 거쳐간 그 공간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꼭 들러보는 장소는 바로 쉽 메도우라고 하는 아주 넓다란 잔디밭입니다. 정말 여기에 가면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게 제가 2012년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쉽 메도우에서 센트럴파크 남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참 좋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의 쉽 메도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쉽 메도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건 좀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하늘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초고층 건물들이 찌르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빌딩에서 바라보는 센트럴파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야, 멋지죠? 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딩은 전망대가 없어요. 그냥 개인 소유의 아파트인 겁니다. 이 아파트 한 채의 값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공간인 겁니다. 갑자기 배에서 신물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또 센트럴파크는 가는 길목에서 버스킹 하는 악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원에서 알토 색소포니스트를 만났네요.
오늘 영상에는 쿠키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 센트럴파크에서 찍었던 버스킹 공연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공원은 브라이언트 파크입니다. 이 브라이언트 파크는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뉴욕 국립도서관과도 맞닿아 있는 곳이죠. 이 공원은 제가 묵었던 호텔 근처에 있어서 뉴욕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공원이기도 합니다. 중소규모의 공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구경거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브라이언트 파크에는 이렇게 무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꽤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며칠 전에도 브로드웨이 인 브라이언트 파크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뮤지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원은 정말 와서 점심 먹기 딱 좋은 정도의 규모와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공원은 바로 더 하이라인입니다. 공원 이름이 라인? 예, 라인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인이죠. 이 공원은 허드슨 야드에서 시작해서 첼시 마켓까지 쭉 이어진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 위에 지은 공원이죠. 서울로 7017 공원의 모델이 된 원조 공원입니다. 여기는 원래 예전에는 철도 선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철도 선로가 이용되지 않고 해서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도심 속의 도보 전용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전체 코스를 걸어가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허드슨 야드 쪽에는 더 베슬이라고 마치 벌집 모양의 전망대가 있고요. 첼시 마켓 쪽에는 리틀 아일랜드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서 시작하시든 또 어느 쪽에서 끝을 내시든 핫플레이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 하이라인은 그냥 길이거든요. 꽤 재미가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도심 한가운데의 하늘길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빌딩들 구경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뉴욕에는 빌딩들이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다양한 모양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좌우로 구경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더라고요. 첼시 마켓에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랍스터 플레이스를 포함해서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허드슨 야드에서 오후 한 5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끝나는 곳에서 저녁을 드시는 일정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로 인상 깊었던 것은 앞에서 살펴봤었던 랜드마크 같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뉴욕에는요 정말 신기한 게 아주 조그만 공원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지도는 센트럴파크 아래의 맨하탄 지도인데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공원인 거예요. 생각보다 공원이 꽤 많죠.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는 정말 마이크로한 공원들이 또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맨하탄인데도 건물 사이사이에도 나무를 심어놓고 벤치를 놓고 해가지고 공원처럼 꾸며놓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나절에는 어김없이 그 아주 작은 마이크로 공원 내에서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것으로 점심 한 끼를 때우시는 분들을 아주 익숙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닥닥을한 타임스퀘어 공간에도 이렇게 벤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픈 사람, 이야기 나눌 사람들은 누구나 제한 없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벤치를 마련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곳이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맨하탄의 마이크로 파크와 벤치들이 널려 있는 이런 문화는 정말로 부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생뚱맞은 주제이기는 한데 죽음에 대한 자세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키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ent there.